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2023년 1월 8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죠. 첫 번째 한 주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거를 정치라고 봐야 되나 노동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노동 소식으로 꼽았습니다. 아마 뉴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2023년의 첫 업무를 출근하는 첫 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났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잠깐 들어보시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2일날 새벽 4시 5분에 첫 버스가 출발하는구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 차를 탔다고 합니다.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이 146번 버스에는요. 새벽부터 강남 도심으로 출근하는 강북 지역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많이 탄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이 버스가 첫 차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첫 차가 3대가 동시에 출발을 한대요. 일단 이 한 문장을 보고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계급 격차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나 싶네요. 강남에는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북 지역에 보통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들이 이 첫 버스를 타고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이 버스 첫 차에서 출근하는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고요. 승객들은 총리에게 예를 들면 새해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뭔가 사전에 준비도 한 것 같아요. 승객들은 이 버스에 탄 경비 청소 노동자들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그러니까 강북에서는 새벽 4시 5분에 첫 차를 탔지만 강남에서 내리면 근무하는 빌딩까지 뛰어가야 한다. 버스 첫 차 시간을 10분에서 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한덕수 총리는 이 요구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했고 흔쾌히 동의를 해서 잘 해결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총리실에 언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분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의 말을 들은 승객들이 너무 좋아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현재 4시 5분인 버스 첫 차 시간을 15분 당겨가지고 새벽 3시 50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날 한덕수 총리와 함께 이 버스에 함께 탔던 김의승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노사협의와 운전기사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이달 중순쯤에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홍성규의 진보TV에서 왜 이 뉴스를 첫 번째, 그리고 노동인가 정치인가 한덕수 총리가 등장하니까 정치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왜 노동면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는지 이해가 바로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전에 이 첫 차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했던 일화는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연설 자리에서 6411번이라는 이 새벽 첫 버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거를 좀 이렇게 따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윤석열 정부나 서민들의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비판들이 막 폭증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2023년 첫 행보를 첫 출근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게다가 거기서 소원 수리까지 한 거잖아요. 버스 시간을 좀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좀 따뜻한 얘기로 들리세요? 내지는 정상적인 얘기로 들리세요? 일단은요, 4시 5분에 출발하는 이 시간 자체도 참 그렇죠. 경비나 청소 노동자들은 꼭 9시나 사무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는 국룰이지만 이게 꼭 보편적으로 국룰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버스도 빠르질 않아가지고 강남에 도착하면
빌딩까지 엄청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만 당겨주세요. 그래서 3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3시 50분에 출근을 하려면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럼 이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몇 시에 자서 얼마만큼 주무실까요? 이런 등등 얘기들. 2023년 대한민국의 현황이라는 것들이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들이 이 15분을 당겨달라고, 그래서 3시 50분에 첫 차가 출발하게 해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왜 일과 시간에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출근 시간대나 이럴 때는 뭐 붐빈다고 쳐요. 그럼 출근 시간이 지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청소하면 안 되나요?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그때 수거하면 안 되나요? 왜 청소하는 사람들은 꼭 새벽 4시나 뭐 이때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법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노동자고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뭐 도시 미관이 안 좋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 쓰레기를 만드는 건 우리 모든 시민들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고 있는 쓰레기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이거 뭐 도시 미관상 안 좋은 일일까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 청소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깜깜할 때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요.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빙판길이나 이런 때가 있을 때에는 게다가 뭐 잘 안 보이니까 또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이 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동자들의 소원이 버스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게 소원이라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흔쾌히 그럼 버스 시간 앞당겨 드리죠 라고 얘기하는 이 총리의 태도도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씁쓸했거든요, 저는. 네.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입니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선거구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제22대 총선이 내년 2024년 4월에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뭐 곳곳 여러 곳에서 뭐 취재라든지 이야기들은 좀 듣고 계실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 선거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그 중에 147명인가요? 247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각 지역구마다 뽑고 53명이죠. 이 비례 후보들을 뽑죠. 이렇게 뽑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는 이 소선거구제랑 다르게 우리가 보통 기초의원들 지방선거 할 때 보통 2명 이상씩 뽑잖아요. 그래서 3명, 4명, 그리고 많게는 5명까지 뽑는 게 중대선거구제예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면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또 여기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의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에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현재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 공식 보고서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요, 지난해 12월 30일 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효과와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가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103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아주 조금 30개 정도의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까지의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어요. 물론 현행 선거구제에서도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 뽑는 선거구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너무 적고, 그래서 3명에서 5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딱 30군데 정도에서 시범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30개 선거구에서 모두 109명의 당선자가 나왔는데 1당과 2당이 아닌 소수정당 후보는 4명이었어요. 전체 당선자의 3.9%에 해당했고요. 꼴랑 4명인데도요. 물론 나머지는 다 양대 정당의 후보들이었죠. 그런데
전체 1000개가 넘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소수정당의 후보의 당선율은 1%가 안 돼요. 0.9%인데 그나마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곳에서는 3.9%, 약 4배 정도가 좀 넘는 이런 그 소수정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다는 거죠. 와, 그럼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계는 뭐냐면요, 대부분이 그 호남 지역, 특히나 광주 지역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시범 실시 지역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의 4분의 3은 광주 지역에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광주에서 진보당 후보들도 많이 의원들이 이제 배출이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소수정당 당선자의 70%가 호남에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 한계가 뭐냐면, 시범 실시 지역이 불과 3%도 안 되는 2.9%에 불과했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보통 선거라고 하는 건 투표하고 뭐 당선자가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1년 전부터 선거 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미리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 시범 실시는 한 달 전에 부랴부랴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게다가 대부분 이 소수정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된 곳도 호남 지역. 근데 여기는 또 그 전통적으로 진보정당,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쪽 이제 진보정당의 지지세가 그나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선거구제의 변화가 소수정당 후보 당선의 결정적 배경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기초의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아마 다들 동감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나 좀 당연하죠. 2인 선거구는 양당의 독점을 높일 뿐 아니라 무투표 당선도 양산하기 때문에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화성에서도요, 이번에 이제 선거구제가 쭉 개편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인 선거구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2인 선거구가 2군데가 있었어요, 기초위원회에서. 근데 이 양쪽에서 다 무투표 당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씩을 공천을 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좀 많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동감하실 거예요. 작년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획정안을 마련해서 광역의회에 올리죠.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라든지. 근데 문제는요, 당시에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 3인 이상의 선거구를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조차도. 그래서 2인 선거구를 훨씬 더 많이 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광역의회에서 완전히 다 그냥 이 물갈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을 없애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거대 양당에서 과도한 복수공천을 자제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3인 선거구가 있는데 각각 3명씩 내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 후보들이 들어가기가 사실 또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대 양당에서 과도한 복수공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요,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제안을 했죠. 비례대표 선거가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발생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화성시가 있다고 하면 화성시 전체에서 진보정당의 표를 던졌던 사람이 5% 정도라고 하면 전체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진보정당 후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전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영남 지역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받았던 득표율은 50%를 간 넘는데, 전체를 표수를 다 확인을 하면, 그러나 실제로 당선자의 90% 이상은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비례 등가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제안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얘기는 작년에 6월 달에 실시가 됐던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기초의원들의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냈던 평가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의 중대선거구제랑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주겠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진입을 좀 확대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비례대표에 대한 확대를 의결을 했으나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됐어요?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1, 2당이 다시 그 비례 의석마저도 막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어떻게 방지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방지를 하고 이 비례 의석수를 더 늘려서 이 국민들의 표심이 제대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중대 선거구제냐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그런 현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입니다. 남과 함께 사는 100만 명, 이들도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와,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서는 저도 몰랐던 거를 좀 많이 알게 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명,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남과 삽니다. 부인과 남편 사이도 아니고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니지만 사랑하니까, 아니면 같이 있으면 편하니까, 혹은 그냥 어쩌다 함께하기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통계에서는 이들을 비친족 가구로 규정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남남끼리 혈연도 법적 혼인관계도 아닌데 집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비친족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 한 20년 전에는 39만 명으로 중서형 도시 인구 규모이던 이 비친족 가구원은요, 20년 만에 101만 5,100명,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만약 남남끼리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만든다면 그 크기가 경기도 고양시나 용인시, 뭐 경남의 창원시 이런 정도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규모가 되는 거죠. 이런 추세면 내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사는 가구가 미래 사회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100만 명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것도 몰랐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 있는 걸까? 이유는 이제 혈연이나 혼인같이 제도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이고요. 혹은 남남끼리 사는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편견 때문에, 또는 모진 손가락질이나 험한 입길에 오르기 싫어서 스스로 쉬쉬했던 탓에 이들은 보호받지도 관찰되지도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훌쩍 넘도록 그 모습을 들여다보려는 진지한 접근을 대신한 것은 별난 사람들이라는 편견과 차별, 국가의 방치였죠. 그러나 데이터에서 나타난 이 비친족 가구는 그런 별난 가족이 아니었대요. 이들은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뿐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젊고 일하고 고학력 가구였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친족 가구는, 가족 간의 관계들은 50대나 60대 가구주가 가장 많지만 비친족 가구는 30세 미만 가구주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친족 가구 10집 중에 8, 9집, 그러니까 대부분은 2명이 같이 사는데요. 뭐 대부분 그럼 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됐던 동성들끼리 그냥 같이 사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혼인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반은 남녀가 같이 살고 있었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녀끼리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구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 있다는 것이죠. 뭐 다만 이제 이들이 뭐 어떤 관계인지는 이 데이터에서는 드러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비친족 가구의 대세인 것 같지만 분석 기간을 넓히면 또 다른 사실이 확인이 된대요. 그건 뭐냐면 황혼 동거입니다. 어르신들의 동거가 더 빠르게 느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동거를 두고 멋모르는 젊은 애들의 일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옛날 얘기, 꼰대 같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왜 이런 형태의 가구를 구성하셨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관계라고 이제 답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찬성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문제는 뭐겠어요? 이 비친족 가구는 제도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제도가 외면하는 관계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청약 특별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 없는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많은 사회보장 제도나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혼인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경향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대상 28개 국가 중에서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6.7%가 동거 커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이라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시빌 파트너십, 요건 이제 시민 파트너십 같은 얘기죠. 이런 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 추세에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가부 폐지 이 자체가 또 엄청나게 이슈가 돼버리면서 이 정책도 뒤로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방침을 뒤집었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의 보호나 지원은 지금까지처럼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졌죠. 앞서 언급한 이 실태 조사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했던 조사인데, 이런 조사도 이제 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늘어나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이 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제도적 내에서 각종 예를 들면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송일이라는 영화 감독 아십니까? 예,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이 미디어오늘의 그 칼럼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칼럼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칼럼을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와, 이번에도 저도 이것도 머리를 한 대 땡 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칼럼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겨울에도 그러니까 초겨울부터 엄청나게 추워졌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제설 장비들이 또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로에 있는 이 눈들을 제설을 하고 인도를 치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치워야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도도 공공장소예요.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이 인도에서 사실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얘기예요. 저 도로는 눈을 치워주는데 우리 집 길은 왜 안 치워주는 거야? 작년 이맘때에도 우리 노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늙으신 어머님께서. 앞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군산에 사는 큰이모가 이번 폭설에 낙상사고를 당했다. 눈 쌓인 인도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셨대요. 서울 성북구의 30대 지인도 빙판길에 낙상사고를 겪었다. 이마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고향의 노모도 며칠 동안 눈 속에 고립됐다. 자동차 도로는 눈을 치워주고 왜 사람 다니는 길은 그냥 놔두냐는 거죠. 이 사람 다니는 길로 노인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무도 치워주지 않아서 이송일 감독의 어머님이 80줄에 접어든 이 어머님이 삽으로 눈을 퍼서 간신히 길을 냈대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역대급 폭설이 내린 올 겨울에 노모의 질문이 사방에서 외마디 비명처럼 터져나온다. 인도는 왜 치워주지 않냐는 불만과 원성, 그리고 시골은 난파선처럼 좌초되고 도시의 보도와 골목길은 빙판길로 변해서 행인들이 대책 없이 비틀거리고 다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 도로의 제설 정책은 그저 자동차 도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학생이나 여성 등 교통약자들이 눈 쌓인 인도 위에서 위태롭게 고개를 하든 말든 시민보다 자동차 안전에만 골몰한다. 지난 24일 하루에만 151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한 광주시에는 골목길과 인도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2.5톤 이하 제설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와, 저는 이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제설기 그러면 도로를 제설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인도를 제설할 수 있는, 골목길을 제설할 수 있는 기계도 시설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제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이다. 또 어느 도시는 인도용 제설기를 수입했는데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과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제설 관련 조례라는 게 있기도 한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가게나 주택 소유자들이 현관 앞에 인도를 치워야 된다는 기이한 조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저도 이런 조례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성평등 제설 정책도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와, 제설 정책인데 성평등 제설 정책. 인도랑 도로랑 이게 무슨 상관이니?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법한데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인도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걸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평등 제설 제도라는 게 이해가 좀 되죠. 당국 자체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를 제설하는 비용이 겨울철의 낙상사고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이 얘기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보다 인도에서 다친 사람이 3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대중교통과 인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요. 인도 제설에 힘을 쏟는 게 성평등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학교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인도만 제설해도 아이들이나 장애인, 노인이나 여성 등의 교통 약자들의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 그렇게 스톡홀름에서는 눈이 쌓이면 사람이 다니는 길부터 제설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미국의 미니애폴리스라는 시에서는요, 보행자 우선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스와 경전철까지 이어지는 인도는 물론 거리에 모퉁이 바다 제설을 해서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이게 됩니다. 미니애폴리스가 실시한 겨울 보도 유지 연구는 꽤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부분의 지역의 인도 제설 조례와 법령이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제설 정책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였대요. 아무리 벌금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정상 제설을 못하는 주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길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집 앞을 쓸었는데 한 가구만 이 제설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 인도 전체가 다 위험한 지역이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당국이 일괄적으로 인도를 제설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고였어요. 한편 덴마크에서도 차도보다 자전거 도로를 먼저 제설한다.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 쌓이는 날마다 2톤 남짓의 작은 제설기가 자전거 길을 뚫는 게 흔한 풍경이 됐다. 캐나다에서도요, 몇 년 전부터 자동차 도로와 인도를 나란히 제설한다고 합니다. 와, 심지어 미국 전역에서는요, 인도를 제설하라, 이런 캠페인이 또 한창 벌어지고 있대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시 당국이 직접 눈을 치우라는 것이죠. 또 뉴질랜드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인도에 열선을 까는 나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 빙판길이 된 인도에서 넘어져서 낙상 사고나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보다 이 열선을 까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설은, 눈을 치우는 것은 그 도시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지도와 같다. 자동차 도로만 제설하고 인도는 그대로 놔두는 지금의 제설 정책은 우리 도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효율성과 속도에 중독되어서 정작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이한 공간이라는 것을 적시한다. 도시에서 걷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 그건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의 완벽한 실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약간 신선한 충격? 이러고 보면 우리들도 정말 이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얼마나 좀 많은지 알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칼럼이었고, 뭐 신선함을 넘어서 적용할 수 있다면 곳곳에서 바로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성교육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성담론과 관련한 이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배정원 대한성학회 명예회장과의 인터뷰예요. 이분은 세종대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며 성 전문 패널이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시고요. 청소년과 대학생,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성교육을 20년 이상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포괄적인 성교육이 무분별한 섹스를 부추길 것이라는 어른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 예를 들면 성교육을 조기에 많이 실시하면 무분별한 섹스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들이 또 우리에게 있죠. 게다가 뭐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뭐 노동이 후퇴한다든지 인권이 후퇴한다든지, 근데 심지어 포괄적인 성교육마저 후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훨씬 더 이상한 경로들을 통해서 왜곡된 성교육들을, 성지식들을 서로 계속 나누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인데도 말이죠. 대한민국의 뭐 성교육이나 성담론이 좀 너무 많이 왜곡돼 있고 기이하고 기형적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많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한국 사회는 성에 대해서 이중적이다. 성을 상품화하면서도 정작 성을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은 꺼린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는 2차 성징기 아이들은 성착취 영상물 등으로 비뚤어진 성을 접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후퇴할 조짐마저 보인다. 성교육이 무분별한 성생활을 부추길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라고 했던 게 이번 인터뷰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죠. 인터뷰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인터뷰는 보통 이렇게 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몇 가지 질문만 읽어드릴게요. 성교육은 몇 살부터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 배정원 교수님은 미취학 아동에게 질이나 자궁이나 음경, 고환 같은 정확한 생식기의 명칭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폭력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아이가 경찰과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기를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서도 안 된다. 병원 같은 특별한 장소와 상황에서만 허락해야 된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미혼부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지원 수준은 매우 낮다. 사고를 친 자녀들의 부모는 당황하고 학교와 사회의 태도는 자업자대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먹는 약물, 미푸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떠들썩하긴 했었죠. 이 국내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됐었는데 무산이 됐기 때문이에요.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자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처방되는 약인데요. 수입 약물 품목 허가를 신청했던 제약사가 식약처에 거듭된 자료 보완 요청에 결국 자진 취하했어요. 국내 도입이 무산된 거죠. 이러면 결국 청소년들은 위험한 불법 낙태약 복용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은 출산을 하게 된다. 성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 사회가 청소년들의 건강도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전반적 태도가 참 가혹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학교 성교육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피임기구 교육을 하려다가 학부모 항의에 직면하는 사례도 너무나 빈발하고 선전적이라는 보수단체 비판 때문에 학교에 배포된 어린이 책들이 회수가 되기도 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다움 어린이 책 이런 시리즈였거든요. 배정원 교수는 어른들의 성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성의식을 바꾸기 어렵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성교육을 4살 때부터 시행을 한대요. 전 세계 평균 첫 성경험 연령은 13.6세입니다. 13.6세 정도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17살로 좀 늦은 편이래요. 독일은 성교육을 강화한 이후에 첫 경험의 연령이 1년쯤 늦춰졌다고 합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내가 언제쯤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될지, 성관계를 지금 하는 것이 내 삶에 유리한지를 아이들이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편견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요. 성교육이 아이들의 조기 성 경험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다른 분석이네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섹슈얼리티 교육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고 내 몸을 관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섹스는 그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성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타인의 존재와 존엄성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포르노적인 이미지가 넘쳐나는 사회야말로 아이들의 조기 성경험을 부추기는데요. 이 아이들이 분별력을 갖고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포괄적 성교육의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 보건교육과정에 수십 년간 있었던 이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삭제가 됐죠. 보수 진영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라는 표현도 사라졌죠. 배정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혐오나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기 마련이죠. 오랜 기독교 신자였던 저는 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인간인 아버지도 내 자녀가 고달픈 삶을 산다면 등을 토닥일 텐데 하물며 신께서 정체성 때문에 핍박받는 자녀를 끝내 벌하시겠습니까? 혹여 벌하신다 해도 그건 신의 영역이지 미약한 인간끼리는 서로 보듬고 돌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그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까지는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인터뷰를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2023년 첫 번째 주에 5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 1년 동안의 계획들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 안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함께 올해 1년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주변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